김건희를 통해서 그런 로비를 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한테 로비한 게 다 먹힌 거죠. 일단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라는 거를 이제 교사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적어도 이제 공범이라든지 교사범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걸 이제 종교적인 프레임으로 정당화하려는 저런 행위들은 앞으로 좀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도 최혜병을 위해서는 해봤습니까? 이상하게 이 보수 쪽의 대통령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요. 너무 그쪽에 많이 이렇게 좀 가 있다. 적어도 윤석열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목사가 보기에는 아니지 않나요? 김장환 목사가 뭐 마른 목사라고 하지만 기성 기독교의 탈을 쓴 교주 행세를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술판을 벌이고 있는 저 작태, 어떻게 저게 종교인입니까? 종교인이라 부르지 않고 보통 정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정치 종교인. 기독교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개신교도 저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 당시에 전도하는 전 재산이 29만 원인데 샥스펜을 어떻게 먹었을까라는 게 궁금하고, 왜 아멘 안 하지? 강요하는 것.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이다 보니 저렇게 독재자들과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태도 윤석열이랑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저는 피할 구멍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계가 가는 똑바로 된 올바로 된 길인가라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밝힐 것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최혜병 특검이 지금 이제 교계 인사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부담 가는 강제 수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종교계를 터는 것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순복음교회 그리고 극동방송, 여기를 맡고 있는 목사들은 상당히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거든요. 순복음교회는 단일교회로는 세계 최대거든요. 거기 이영훈 목사, 그리고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건 정말 특검이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민주당도요, 특검이 지금까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강하게 푸시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반응을 보면 조심스럽죠. 아무튼 뭐 종교계와 뭔가 부딪히는 것은 항상 정치권으로서는 신경 쓰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 문건일 변호사님. 네. 압수수색은 물론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지만, 네, 맞습니다. 압수수색을 결정하기까지는 뭔가 이건 해봐야 될 혐의가 발견됐다, 이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뭐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 그 종교계 인사들과의 연관성이 이미 충분히 진술이나 이런 것들로 소명이 됐다라고 하죠. 일단은 뭐 유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 증명이 있어야겠지만,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은 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고요. 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사실 범죄 증명을 하기 위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수수색에 착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불렀던 사람들 진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뭔가 구명 로비성 뭐 연결이나 전화나 뭐 이런 전원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본 거죠? 네, 구체적인 내용은 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이제 윤석열 씨나 이제 김건희로부터 이제 임성근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주변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화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이미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범죄 소명이 있는 이상 사실 뭐 이게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계를 안 건드리는 이유가 표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는 사실 극우화된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는 딱히 인지를 조금 뭐 조심스럽게 보지 않고, 극우는 조금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다, 내란과 뭐 내란 동조 세력들은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지금 프레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극우화된 뭐 종교계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이제 표가 문제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고 이제 압수수색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조금 용기가 있다라고 그렇죠. 보이거든요. 보통 마음 먹고는 어렵죠. 우리 문건일 변호사님은 이제 박정훈 대령 변호도 하셨는데, 네. 그동안에 우리가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짐작하기에는 이종호가 아무래도
김건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네. 임성근, 이종호 해병 같은 연결고리로 해서 이종호한테 부탁을 했고 이종호가 김건희한테 얘기를 했고 김건희가 윤석열 얘기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쇼를 해서 이렇게 사건을 만든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쪽에 교계 인사들 쪽으로 지금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구명 통로가 다른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구명 로비와 관련된 전체적인 틀 자체는 유지는 됩니다. 사실 그걸 누굴 통해서 갔느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특검이 시작될 때는 처음에 최상병 사건이 있었고 마지막에 경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 중간 다리를 이제 특검이 파헤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죄의 입증의 수준에서 보자면 큰 틀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움직인 게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종호였을 것이다. 네. 근데 이종호가 설사 그 구명 로비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변호사법 위반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본인 재판 관련해서도 뭔가 김건희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 뭐 집행유예로 빠져나왔다. 이런 지금 의혹도 있습니다. 뭐 할 테니까 봐주라, 뭐 봐주겠다, 뭐 빼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일에 연루가 많이 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종호뿐만 아니라 김건희를 통해서 그런 로비를 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이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 본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김예성 씨 통해서 그런 뭔가 로비를 했던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걸려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다 막 불기소 처분되고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로비한 게 다 먹힌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도 분명 로비를 하고 뭔가 불법적인 것들을 김건희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뭔가 했던 것들이 다 지금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바로 구명로비 넘어가게 했는데 김예성도 그렇고 저는 김건희 특검이 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내란 특검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 느낌인데 김건희 특검은 관계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잠적하고 지금 숨어 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마지막 연결고리가 전 그래도 마지막 연결고리가 없어도 정황적 증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연결고리들 다 도망가 버리고 잠적해 버리면 마지막 라인인 이 김건희로 가는 그게 통로가 저는 험난할 것 같아서 좀 상당히 국민들도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제 수사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 일단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은 막 이렇게 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다 그물로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증거들을 다 확보한 다음에 하는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루즈한 건데 특검을 평가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문건일 변호사님 보시기에 거기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민중기 특검. 네. 어때요? 수사하는 방식이. 일단은 다른 특검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볼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덩어리들이 워낙 다 큰 것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삼부토건이든 뭐 도이치모터스든 이렇게 일단 진행되고 있는 건들 위주로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외의 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특검에서 다 지금 규명이 될지 저도 사실 걱정이 되긴 하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행훈 국장님 모시고 참고인 조사 갔을 때 이제 명태균 P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제출을 했거든요. 그 이미 제출을 하면서도 사실 조금 걱정은 됐어요. 특검에 이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이 자료들을 지금 다 볼 수 있는 인력이나 상황이 지금 되실까. 하지만 사실 뭐 실체적 진실이 발견이 돼야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제출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제출은 했지만 일단은 지금 빨리 다른 특검들에서 조금 성과를 어느 정도 보이고 나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시면 아마 김건희 특검 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 규모가 어떻습니까? 내란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이 더 수사 인력이 적죠? 네, 더 적어요. 네네네. 40명. 예. 60명, 40명 이렇게 돼 40, 있죠. 20이니까. 김건희 특검을 좀 더 보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내란 특검은 딱 명확하잖아.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과 거기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플러스 외환. 그래서 정확히 좀 정해져 있고 그 당시 이제 비상계엄에 있었던 인물들이 딱 특정이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이제 그 인물들 중심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른 느낌이 들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일단 사안 자체가 또 이미 시작부터 16개로 시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한 건 한 건들이 너무나도 다 큰 건, 뭐 예를 들어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던가, 뭐 디올백 수사라던가, 이 등등이 굉장히 그 전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큰 문제 덩어리들이 많아서, 아래로부터 이렇게 증거, 증인, 증언들을 모집한 다음에 뭔가 얼개가 맞춰지면 이제 윗단계로 가는 그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김건희 특검이 양이 훨씬 방대하고 딱 드러나서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숨어 있는 그러한 불법적인 일들이 많아서 아마도 좀 조사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상병은 2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내란 특검이 6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특검 규모를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그건 제도적으로 모르겠는데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왜냐면 지금 내란 특검과 그 최상병 특검, 이 김건희 특검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긴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최상병 특검도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만, 아니, 최상병 사건이.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내내, 그리고 그 이전부터의 비리도 다 포함이 된 거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 범죄를 저질렀고, 혐의가 많고, 근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그 정부 기간 동안 뭔가 증거를 은폐하고, 인멸하기 위한 시도가 숱하게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기초적인 조사도 윤석열이 그냥 대놓고 방탄을 해줬기 때문에, 기초적인 조사도 가장 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어떻게 보면 내란 특검이 워낙 중요성이 컸기 때문에 규모를 가장 크게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수사의 정도, 그리고 그 수사의 개수 이런 것들을 합쳐서 생각해 봤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김건희 특검의 규모도 내란 특검만큼 컸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정치권에서 이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도적 보완으로, 아니면 뭔가 이 수사 인력을 보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임성근을 살려줘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특검이 조태영 당시에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철규 의원들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그 2023년 7월 21일에 김장한 목사가 조태영 당시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한 사실이 일단 확인이 됐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이철규와 또 통화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걸 두고 이제 구명 로비는 있었다라고 짐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법 위반인가 하는 건데요. 김장한 목사가 어제 설교하는 자리에서 얘가 뭐 못할 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한번 듣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사단장을 뭐 살려주라고 그랬으면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나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어. 그게 대한민국의 위법이라면은 뭐 공산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예요. 왜 아멘 안 하지? 이렇게 아멘을 막 시키는데, 그런데 일단 문건일 변호사님, 네. 지금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내가 안 했다는 말은 아니고 한 것 같아요. 네. 그거 내가 못할 일 했냐라고 하는 건데, 저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구명로비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일단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라는 거를 이제 교사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적어도 이제 공범이라든지 교사범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종교계가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심각한데, 뭐 로마 교황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사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직접적인 개입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권성동 의원과 뭐 통일교 문제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뭐 정치자금법 혐의라든지 아니면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혐의와 관련되는 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종교적인 프레임으로 정당화하려는 저런 행위들은 앞으로 좀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주님이 참 아픈 지적을 하셨네요. 그 기도 체해병을 위해서는 해봤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이면. 그런데 이제 김장한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지금 그 수원 침례교회라고 수원이 아주 큰 교회에 목사를 하다가 지금은 아마
아들이 그 세습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그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죠.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미군 병사 한 명이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좀 키웠죠. 그래서 미국에서 자라서 신학교까지 다니고 돌아왔는데 1974년에 빌리그레암 목사가 아주 유명한 부흥사인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 김장한 목사가 그 통역을 했어요. 그때부터 아주 유명해졌지요.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뭐 널리 알리고 그런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이 김장한 목사가 이제 극동방송도 만들어서 선교도 하고 이렇게 교계에서 열심히 하는데 보면은 이상하게 이 보수 쪽의 대통령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요. 그러니까 좀 너무 그쪽에 많이 이렇게 좀 가 있다. 그 저는 목사님이면 좀 낮은 곳도 많이 살피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러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뭐 그거야 뭐 본인이 그렇다 치고 적어도 윤석열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기독교 목사가 보기에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요? 윤석열이 종교적 또 무속과 관련해 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카바를 많이 해줬죠. 성경책도 뭐 이렇게 주면서 이것 말이야 내가 준 거라고 이야기해 뭐.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가끔 또 교계에서 많이 하는데 그때도 윤석열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개혁의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모이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윤석열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많이 썼고 또 보면 전두환 때도 아주 전두환하고 가까웠어요. 하여튼 보수 뭐 이명박 또 박근혜 다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전두환을 2019년 12월 12일 그때 그 12.12 사태 기념으로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측근들하고 술 한잔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김장한 목사가 동석을 했지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영상으로 있나요? 좋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말씀을 쭉 하시면 가깝게서 김자가 뭐하러 내가 얘기하고 아니 왜 맞는 말은 맞는 말씀인데 아유 조금 나 그래 이게 대변인이 잘 지켰어 아니야 대변인이 아니에요 그래 뭐야 돈이야 그래 어서 민주당이 하나 내려고 아들인가 이건 이것도 아들이야 맛있게 먹었어요. 이번 주말에 갈 거예요. 교회. 내가 움직이니까. 애를 20대를 가셔야 돼요. 네, 각각 하셔야 정유당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오늘이 저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심하고 자중하셔야 될 어른을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그날 전두환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네요. 김장한 목사. 네, 네. 참
참, 근데 저분들 입틀막은 뭐 어떻게 보면 오랜 전통과 역사인가 봅니다. 저기서도 입틀막을 해버리네요. 폭력행위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김장환 목사가 뭐 마른 목사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기독교의 탈을 쓴 교주 행세를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동안 보면은 왜 친한지 알 것 같아요. 그 독재를 그렇게 하고 그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앗아갔던 저 전두환 일당들과 지금 저기서 뭐 하는가. 그 반성에도 모자를 파네. 아까 저 이만솔 부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근신에도 모자를 파네. 술판을 벌이고 있는 저 작태. 어떻게 저게 종교인입니까? 그래서 종교인이라 부르지 않고 보통 정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정치 종교인. 그러니까 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면서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런 사람들이 종교란 이름으로서 목사란 행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정말 진심으로 믿는 분들에게 치욕적인 일이고, 이 김장환 이 사람은 미국 개신교와 연결 통해서도 이제 정계랑도 굉장히 친하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개신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이 사람이 전두환이랑 통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자 자체가 굉장히 그 독재, 북한식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경복대 32주년 행사에서 그때 경복대의 명예이사장, 초대 명예이사장으로서 흉상을 제작합니다. 흉상. 살아있는 사람이 흉상을 제작하고 그 제작식에 가요. 제막식에 갑니다. 이게 무슨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행위인가요? 흉상을 제작하고 거기에 개막식을 갔다? 아니, 우리 성경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한 표본이 이렇게 그 흉상 같은 거 제작하고 그 앞에 뭐 기도하고 절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이런 정치 종교인들이 좀 확실히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왜냐면 나머지 정말 믿는 분들한테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이니까 저는 이참에 개신교도 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이 와중에 궁금한 게 저 당시에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 원인데 샥스피는 어떻게 먹었을까라는 게 궁금하고. 누가 내줬나? 그러니까 저런 아까 김장환 목사의 그 연설 거기에서 갑자기 왜 아멘 안 하지 강요하는 것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이다 보니 저렇게 독재자들과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게 뭔 잘못이냐고 하잖아요. 저 태도 윤석열이랑 똑같아요. 윤석열도 내가 대통령으로서 사단장이 그 처벌받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게 왜 잘못됐냐 뻔뻔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지금 이 해병 구명 로비 사건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다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초동 수사를 했던 박정원 대령이 수사한 것을 억압해서 바꾸고 이첩 보류하고 이거를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잘못되게 만들었던 거기에 지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전화도 한 거예요. 전화 압력을 넣는데 권력 행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뻔뻔하게 내가 기도한 게 뭔 잘못이냐라고 말하지만 지금 본인의 잘못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전화하고 구명 로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아까 우리가 이 주제를 처음 다룰 때 종교계를 다루는 게 참 좀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성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명확하게 통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특검도 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는 피할 구멍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이 종교계 지도자, 특히 이제 어떤 교회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인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장환 목사가 그래, 내가 전화해서 뭘 잘못했는데 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어제 설교에서 또 이렇게 밝혔어요. 나는 최상병 사건 부탁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순복음교회 그 수많은 교인들은 나중에 설사 최해병 특검에서 이영훈 목사가 구명 통로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밝히더라도 아니 우리 목사님이 부탁받은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교인들이 어떤 말을 믿겠습니까? 바로 이게 종교계를 대상으로 한 수사라든지 진실을 밝히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파악을 할 때는 적어도 그 연결고리에 대한 소명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영장이 발부되었을 것인데 실제로 뭐 결과가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더라도
뭐 극우화된 종교 인사들이나 뭐 아니면 뭐 소위 얘기한 태극기 부대 이런 사람들은 뭐 결론을 안 믿고 그냥 뭐 정광훈 목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사실 말씀하시는 것들만 그렇게 믿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가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법원이 그러한 여론을 의식을 해서 조금 뭐 결론에 영향을 가게 한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종교계가 가는 똑바로 된 올바로 된 길인가라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참 조심스럽지만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하여튼 저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그렇게 또 강제 수사에 들어갔겠습니까? 정확히 밝혀야죠. 밝힐 것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말이 계속 바뀌죠. 경로 없었다, 전화 안 받았다, 뭐 그렇게 뭐 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싹싹싹 하더니 이제 결국은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7070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이종섭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 딱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저께가 최성병 추모일 아닙니까? 이종섭 지난 7월 8일에 출석했을 때 질문 한번 들어보시죠. 전화는 누구의 전화를 가졌나요? 네, 그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2023년 7월 31일 날 02-800-7070 번호랑 44초간 통화하셨잖아요. 당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던 건가요? 당시 기억 안 날 만큼 해당 번호와 자주 통화를 하셨던 건가요? 국정조사에서 그러면 정구승 변호사님, 주진우도 곧 부르겠네요? 그쵸. 그것도 이제 점점 찾아가야 되는 일인데, 저는 일단 이종섭의 저 자백이 진정한 자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변호인단에서 의심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 그 경로가 국가안보실 회의 당시 경로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랑 전화를 02-800-7070으로 통화를 합니다. 11시 9분, 안보실 회의가 끝난 직후거나 안보실 회의가 있는 회의를 하는 도중에 조태용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 11시 43분 주진우한테 전화를 걸죠. 그럼 뭔가 법률적인 걸 물어봤겠죠. 제 생각에 저희끼리의 추론은 안보실 회의를 하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주진우에게 전화하지 않았나. 그리고 10분 뒤 군 관계자와 통화를 합니다. 11시 53분에. 그리고 11시 54분 이종섭과 그때 통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만약에 윤석열이었다면 그때 안보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안보실장과 통화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 전 11시쯤에 원희룡의 비서관과 이 전화가 통화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할 때 장관이랑 직접 통화를 하지 비서관 전화로 전화를 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참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너무 궁금해서 이거 취재한 기자님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서 확인했는데 02-800-7070 번호가 한 전화기에 고정된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네, 거기서 여러 대의 전화기에 연결되어 있는 번호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대통령이 권한을 가진 자가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화기는 여러 대인데 번호는 7070 하나로 돼 있다. 그쵸. 이 말씀이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건 뭐 V1, V0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윤석열이 사용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종섭의 자백 경위를 보면 점점 한 칸씩 밀려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성인데, 자기가 불리하다라고 하면 하나씩 거짓을 거시기거나 좀 덜한 죄로 계속 자백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7070 번호는 V0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양평으로 인해서 민원 전화나 해결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비서관과 통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 회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실장과 통화가 필요했고,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률비서관과 통화해서 질문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군 관계자한테 통화를 해서 뭔가 사전 작업을 한 다음, 그 다음 이종섭과 통화를 했다. 그거에 대해 뒷받침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종섭이랑 통화를 02-800-7070으로 한 이후에 8월 2일부터도 소통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02-800-7070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때는 당시 저희한테 저장되어 있던 번호는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 핸드폰 번호로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윤석열은 애초에 이종섭이랑 통화하고 싶었을 때는 자기 핸드폰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7070을 쓰던 사람이면 7070을 계속 써야 되는데 갑자기 8월 2일부터는 핸드폰을 쓴다. 이것도 참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당시 재판부에서 윤석열의 통신 기록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걸 받은 사람들의 통신 기록을 확보해서 임기훈, 신범철 그 차관이죠. 임기훈 국방비서관이고 이런 사람들이랑 통화할 때도 02800-7070이 아니라 개인 핸드폰을 썼음을 확인했습니다. 좀 양태가 다르죠. 통화를 하는 게. 그걸 생각하면 이종섭의 자백은 그냥 한 칸 물러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조금 더 수사가 이루어지고 주변인들과의 수사가 이루어지면 아마 더 새로운 진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딱 그렇게 의심을 한 게 할 수 없이 지금 경로에 관련된 증언은 지금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이 없죠. 이론이 의견이 없기 없어요.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다 딱 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화를 그때 그 얘기를 못했고 그렇다고 또 지금 특검에 가가지고 딴 얘기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 그때 그냥 대통령 전화 받은 거다 이러고 나 가는 거로 이종섭 딱 얘기하는 꼬라지가 딱 그렇더라고요. 근데 조태용, 주진우, 이종섭 이렇게 통화를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이종섭도 이종섭인데 주진우 의원 당시에 법률비서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언론이 물을 때마다 기억 안 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종섭도 그동안 발뺌하다가 수사망 쫙 좁혀오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의원도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군 장병 55만이라고 지금 하는데 본인이 맨날 주장하는 보수정당 의원 아닙니까? 그럼 이번 사건이야말로 본인이 더 진실을 밝히려고 앞장을 써야 되지 맨날 여당 비판하는 데만 전력을 다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에 대한 조사도 저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이 좀 앞장서서 노력을 하는 것이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염에 걸리면 기억력이 나빠지나요? 만성 감염인 경우는 그렇대요. 아까 어떤 분이 주진우 얼굴 보고 간염 수괴 이렇게 글 올렸는데 정필성님, 앵커님 김장한 목사가 얘기하네요. 왜 좋아요 안 누르지? 좋아요, 맞아요. 저기 있네. 1,800. 근데 그러면은? 좋아요는 제가 보면은 우리 애청자님들 일부러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있어요. 거야. 딱 기다리는 거야. 얄미워. 왜 좋아요 안 누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김진애 의원님? 왜요? 김장한 목사가 아멘. 왜 아멘 안 하냐고. 이제 김정한 목사급이네. 아멘. 저 올라가고 좋아요. 있는데 좋아요. 네. 끝나기 전에 눌러주셔야 됩니다. 배동호님, 좋아요 저는 누르고 들어왔는데 시간이 촉박할 땐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잊으신 분 꼭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요, 대체로 보면 아주 재미있으면 또 잊어버리기도 해요.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던 거 말씀드렸죠. 세상 여기 와서 보면서도 구독을 안 누른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럼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갑자기 1000단위로 막 올라가는데. 제가 일부러 안 누르고 안 계시죠. 누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 잊어먹고 있어요. 솔직히. 예, 좋아요 안 눌러도 보실 수 있지만 제가 김건희 변호사와 김건희의 작전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한 거 없습니다. 그거 다 그쪽 해가지고 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저는 공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쩌다가 남편한테 좀 얘기한 거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처지가 딱한 거 좀 얘기한 거는 있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려고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러니까 김건희는 그거로 그리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은 아무리 해봤자 무기징역이야. 어떻게 거기다가 더 얹어봤자 무기징역이야. 근데 김건희는 그나마 뭐라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지금 그러면서 서로 그럴 것 같아서 자칫하면 그게 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 생각 좀 다른 게 이게 삼부나 도이치모터스 같은 개인 비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엮여 있다는 게 사정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고 특히 도이치모터스는 거의 수사가 그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막힌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도 징역은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신 전략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무자들에게는 죄수의 딜레마가 생기죠. 만약에 윗선이 김건희가 윗선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가 뒤집어져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뒤집어 쓰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 사람들이 하나씩 무너질 거고 이렇게 지금 매일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건 그 사람들한테 위기의식을 불어넣는 겁니다. 지금
속보 뜨는 거 보니까 세계 특검이 조태용이나 이종호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거를 공유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되게 좋은 수사 방식이라고 봅니다. 각각 했는데 이건 이제 짜맞출수록 빠져나갈 구멍이 점점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발뺌하거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도 도저히 증언을 막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저는 좀 이렇게 봐서 그래서 잘못하면은 내가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실무자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저희 변호인단은 그때 그런 상황이 오면은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빨리 던지자. 위로 던지고 그분이 알아서 할 거. 그분은 우리보다 힘도 강하고 돈도 많을 테니까 그분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우리는 빨리 선처받자. 이 전략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특검이 지금까지 이렇게 언플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흘려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훌륭한 수사 기법이고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쭤볼게요. 7070 누가 전화했을까? 전 김건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제가 통신기록 회신 그 담당이었기 때문에 통신기록을 딱 800에 707을 받아왔을 때 딱 한 장 왔습니다. 그날만 통화를 했어요. 이 전화는 그 전에 저희가 1년치를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아마 한 달인가 두 달로 제한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딱 그 하루 7월 31일 만인가 하루만 왔습니다. 그 전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통화 기록이 없어요. 그것도 신기하고 근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화 기록을 요청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다른 관계자들의 그 통화 기록을 보면서 그 번호가 있는 걸 다 찾아냈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그 전까지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휴대폰은 되게 왕성히 사용을 합니다. 그걸 봤을 때는 이게 패턴이 좀 다르다. 그럼 인물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초기부터 김건희 씨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쭤본 김에 하나 더. 그 전에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했을 때는 임성근이 이종호를 통해서 구명을 시도했고 이종호가 김건희한테,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그래서 윤석열이 경로 쇼를 하고 임성근을 빼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김장한 목사 또 이영훈 목사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루트가 아니고 이쪽 루트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까? 그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변호인단이 저희가 사실상 수사를 하는 것처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임성근이 과거 진급할 때에 대한 첩보를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전방위적으로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진급할 때도 그랬는데 자기가 정말 사면 초과에 처했을 때는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 루트가 3개 이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루트 하나가 이제 그 김규현 변호사 공익제보를 통해서 밝혀진 루트일 것이고, 사실 저희가 그 주의 깊게 봤던 건 그 고석 라인이었습니다. 그 라인을 저희가 봤던 거고, 사실 이 종교 라인은 저희도 예상을 못했는데, 근데 3개 이상이라는 건 결국 맞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거에 대해서 그 전화를 많이 하시던 분이라.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걸 전화를 만약에 수련받는 대통령 혹은 김건희 입장에서는 각 처에서 계속 구명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런 거 갖다가 사단장을 해야 되냐라는 반응이 나오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데 확실히 기대가 되긴 되는 게 이번에 왜 어저께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왜 건진하고 김건희하고 사이에 문자가 오갔다는 거, 통일교회 별동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라는 거. 이것도 기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솔직히 제일 놀랬던 게 김정한 목사를 압수수색을 했던 건데 분명히 뭔가 통화에 관련된 기록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그 사람을 압수수색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분명히 김건희가 했던 누구의 공직자한테 했던 이 국정 개입과 국정농단에 관련된 게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디선가는 나온다. 그게 지금 검찰 특검이 지금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저는 이제 일단 재판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안 나올 수가 없다. 그 핸드폰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 관계자들이.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하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저희 같이 형사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래도 나옵니다. 글쎄 말이죠. 저 어떤 상황도 봤냐면 그 핸드폰을 바꿨는데 동기화를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꾸자마자 삼성 스위치라고 해서 왜냐면 정치인분들은 특히나 전화번호가 중요하니까. 삼성 스위치를 하면 그 전에 데이터가 거의 그대로 가거든요. 물론 포렌식에서 지운 자료는 안 나오지만 그런 식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모의하는 정황들, 전화, 메시지 이런 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특검이 좀 뒤늦은 압수수색이었지만 거기서 뭔가 얻지 않았을까. 제가 알기로는 뭐 메시지가 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나오면서 그리고 아마 저기 이제 김장한 목사를 비롯한 그 루트는
저희도 몰랐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안티 포렌식이나 뭐 핸드폰을 뭐 이렇게 하는 절차를 아마 안 밟았을 거고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많은 것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기대가 지금 됩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장 발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혐의 자체가 모해 위증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혐의는 보다는 지금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수사에 들어갔을 때 받았던 게 그거고요.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윤석열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10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99%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혐의가 좀 약해요. 네, 뭐 지금 그때 혐의들은 좀 어마무시한 혐의들이었고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혐의가 모해 위증이고 두 번째로 이제 모해 위증의 증거들은 사실은 그 국회에서 말한 거 다 녹음돼 있죠. 예. 그리고 법정에서 나온 거 5개로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그 이외의 사유들도, 그러니까 증거인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잘 갈무리했을 거라 생각을 해서 99%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국회에서 위증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엄격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반 범죄도 물론 문제이지만 최상당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 질문, 예를 들면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경로서를 얘기한 적 있냐 없냐고 했을 때 없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인데 이런 걸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좀 가볍게 다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국회법상 처벌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번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단죄적 의미도 같이 부여해 주시는 게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예측을 하자면 김계환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구속이 되면 금방 말을 바꿀 겁니다. 제가 좀 내재적 친밀감이 생기게 그분의 통화기로,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발언을 거의 1년 내내 보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사실 저희는 그 특검이 불렀을 때 당연히 입장을 180도 바꿀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혐의가 뭐 다른 것처럼 직권남용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모해 위증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해 위증은 내가 모해 위증했다. 그리고 모해만 빼주십시오. 아니면 위증한 거에 인정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과정이 있다면 사실 말씀하실 때 아직은 형량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물쭈물하다가 박정훈 대령님이 총대를 메고 나간 것처럼 지금 우물쭈물하다가 자백의 타임을 놓쳤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구속이 되면 현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뭐 전직 대통령도 아니기 때문에 독방을 받거나 이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들어가면 정말 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펴기도 쉽지 않은 상황. 왜냐면 해병대 사령관이셨기 때문에 덩치가 뭐 키는 크지 않으시지만 덩치가 작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제가 오래지 않아 구속이 된다면 자백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 우리 일반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모해 위증이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위증을 하는 경우를 모해 위증이라고 해서 일반적 위증보다 더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게 김계환 사령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 깜짝 놀라는 게 군사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웅 심리와 해병대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보도에 나왔는데 이거 누구 비난한 얘기냐 찾아보니까 박정훈 대령 비판한 거잖아요.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